보통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P-47, 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무기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나요? 여기 누군가가 이걸 물어봤네요. 누군가 이걸 물어봤어요. 비센치 씨가 왜 P-47이 이탈리아의 FAB에 배정된 기종으로 선택됐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P-47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왜 P-47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힌 편지나 공식 문서 같은 자료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묻죠. 그런데 P-47이 부대의 임무 때문에 선택된 거죠? 그 부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루프트바페도 없었고 이탈리아 공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격과 급강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P-47은 그런 임무에 가장 적합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임무에 맞게 설계된 기체가 아니었죠. 답은 아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전투기 부대가 여기서 출발했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주요 인원들은 44년 1월 3일과 4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올랜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 5월까지는 부대들이 파나마로 출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44년 3월에는 이미 미국에 리퍼블릭 P-47 전투기 68대를 요청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죠. 그게 44년 3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투기 부대는 이탈리아로 파견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거죠. 맞죠? 전투기 부대의 원래 목적지는 알제리에 있는 텔레르지마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나요? 네, 연합군의 해안항공대와 함께였죠. 지중해 해안항공대였는데 이 부대는 북아프리카,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코르시카의 방어와 지중해를 오가는 호송선단의 보호를 담당했습니다. 맞죠? 임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랜도와 파나마에서 했던 모든 훈련, 그리고 나중에 서퍽에서 P-47에 적응했던 것도 모두 공중전투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전투기 부대가 급강화 폭격 임무 때문에 P-47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3월에 P-47이 주문된 걸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잘못 훈련했다는 거죠. 임무가 급강화 폭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공중전투 훈련만 했다는 건데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복사본이 있지만 오늘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반데를레이시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콜롬비시의 배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그 배가 나폴리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전투기 부대는 그 시점에서 이미 포밀리아노로 이동하고 있었고 더 이상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부대의 목적지를 리보룬으로 변경한 다음 타르퀴나로 이동하게 했고 전투기 부대가 더 이상 방공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나폴리 지역의 방공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대가 급강화 폭격, 즉 전술 폭격 임무로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 해안 항공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12공군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고 티들로 지휘하에 있게 된 거죠. 알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22 전술전 사령부 소속이었죠? 맞죠? 그때 당시 처음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티들로였고 나중에는 토마스 다르시로 바뀌었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에서 벗어났으니까 P-47이 그 목적을 위해 구입됐다고 말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이미 어느 부대, 즉 전투기 부대와 함께 비행할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미국의 어떤 부대와 함께 비행하게 된다면 그 부대는 P-51을 타고 당신은 P-47을 타고 다른 사람들은 P-39를 타고 또 다른 사람들은 P-40을 타고 이렇게 제각각 탈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같은 전투기 부대라면 모두 동일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냥 제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단정하진 않고 자신 있게도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분석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덜리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룹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P-40에서는 만약 선택된 항공기가 P-47이나 P-51이라면 그렇고 P-39에서는 선택된 항공기가 P-63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펴보면 40년 말과 41년 말의 P-350은 여전히 코르시카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P-39를 타고 있었어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전투기 부대인 P-350 센타프아가 함께 비행했던 그 부대는 4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야 P-47로 교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 기종을 동시에 쓴 적이 있나요? P-47, P-39 둘 다 썼나요? 네,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한 번에 교체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에서 9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한 번에 교체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교체됐어요. P-39를 하나씩 빼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은 P-39뿐만 아니라 P-47도 조종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들이 방어 임무를 수행한 곳은 아마도 코르시카나 북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P-39 외에도 각 비행대는 루프트바페의 고고도 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 P-38 2대씩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 생각에 말이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임무에 따라 비행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속하게 될 그룹에 따라 비행기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게나 장비 같은 것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덧붙여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지중해에서 이미 확립되고 있었고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말하는 건 그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전술적 책임과 전략적 책임의 분업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번째 공군, 즉 전략공군이 1943년 11월 1일에 창설되었기 때문이죠. 창설됐죠? 첫 번째 사령관은 제가 알기로는 리틀이었죠. 맞죠? 리틀이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네이선 트와이닝에게 넘어갔어요. 리틀은 곧바로 영국에 있는 제8공군을 맡으러 갔으니까요. 영국에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런 이중성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략적 비행을 하고 이 사람들은 전술적 비행을 해요. 센타푸아를 브라질 전투기 부대를 15번째 공군에 투입하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호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독일 안으로요. 그렇지 않아요? 브라질 사람이 머스탱을 타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맞죠? 머스탱은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이고 전투를 위한 비행기이며 장거리 폭격기 호위, 폭격 임무 호위, 그리고 장거리 전투기 순찰을 위한 비행기입니다. 전술 임무가 아니고 지상 목표 공격도 아닙니다. 머스탱은 P-47만큼의 내구성도 없고 P-47만큼의 견고함도 없으며 공격을 위한 화력도 P-47만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진지들, 장갑 진지들. 그렇죠. 지상에서 방어력이 강한 진지들 말입니다. 머스탱도 기총소사, 비행장 기총소사 같은 건 하긴 하지만 방어가 잘 된 진지를 공격하는 건 아무래도 P-47이 더 적합하죠. 그렇죠? 네, 사실 P-47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P-47은 원래 전투기로 시작했어요. 네,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야 그 내구성이 이런 임무에 적합하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투비행대가 처음 받았던 비행기들도 우리 P-47이 한 번에 이탈리아에 도착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P-47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제 기억으론 44년 6월에 첫 비행기들이 나폴리 창고에 오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때 들어온 D-25, D-27, D-28 모델은 급강하 브레이크도 없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 비행기들은 그런 임무에 완전히 맞게 개조된 버전이 아니었어요. 아직 완전히 적응된 상태가 아니었죠. D-30만이 다이브 브레이크를 장착해 감속할 수 있었어요. 썬더볼트는 다이빙할 때 사실 초기 P-47들은 다이빙 후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꽤나 복잡했죠. 특히 초기 모델인 B형에서는 꼬리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압력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찢어지곤 했어요. 그래서 파일럿도 비행기와 함께 추락했어요. 이후에는 그 부분을 금속으로 바꿔 압력을 견디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다이브 브레이크는 이 임무를 위해 장착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25, 27, 28 모델들은 속도를 제어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좀 더 복잡했거든요. 처음엔 그 비행기들이 전투기였어요. 그 이상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44년 3월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직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P-47의 장점은 이미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될 거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제 생각에는 제 8공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9공군은 바로 그 시기에 15공군이 창설될 때 영국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9공군은 9월이나 10월에 영국으로 갑니다. 9공군은 중동에 있었죠. 9공군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전술공군, 전략공군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43년 말의 이 시기에 전략공군 사령부가 창설되어 폭격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단일 지휘권 아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지휘관이 바로 칼 스파치였습니다. 그래서 제9공군은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행기는 제12공군에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제12공군은 갑자기 규모가 커지며 B-17, B-24 등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제15공군이 창설됩니다. 그리고 즉시 제12공군은 이 중폭격기 전력, 즉 B-24, B-17 그리고 심지어 B-26까지도 제15공군에 넘겨야 했습니다. 제12공군은 B-25만 남게 됩니다. B-25와 더 가벼운 비행기들 P-47 그리고 남아있는 P-39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미 그 시기 43년에 P-47이 사실상 유일한 호위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쵸. 네, P-38도 있지만 유일한 단발 엔진 전투기였죠. 그래서 저는 P-47, 그 시기 43년에 이미 몇 번의 경험을 쌓으면서 목표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투기 부대를 다른 전장으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당신이 영국에 대해 언급했듯이 말이죠. 제15공군과 P-51을 함께 몰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됐겠죠.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막 훈련을 마친 부대를 바로, 실례지만 정말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안 보내죠. 맞아요. 그래서 전투기 부대를 이탈리아로 보낸 것도 관련이 있고,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일의 일부죠. 350부대 문서를 보면 제가 여기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투기 부대의 첫 임무들이 방어가 덜 된 지역에서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더 방어가 강한 지역과 더 작은 목표로 옮겨가게 되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브라질 원정군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2차 전선에서 시작했죠.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로 파견된 것과 P-47을 운용한 것, 이 상황과 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시 그 부대의 역량에 맞는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도 바스키스, 거기에는 루프트바페가 없었고 상황이 좀 더 평온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장 힘든 임무, 즉 급강하 폭격 임무를 맡았어요. 사실 그게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급강하 폭격을 하게 되면 비행 경로가 예측 가능해지고 훨씬 더 쉽게 표적이 되어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대공포화에 더 쉽게 노출되거든요. 공중전에서는 어느 정도 장비나 훈련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적과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있는 거죠.